최근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와 AI 결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AI에 대한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칼스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를 비롯해서 IT 기업, 제조기업 등등 여러 곳에서 이제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고 좀 우리 생활의 어느 부분까지 활용이 되고 있나요? 사람의 기능 중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 수준인 사람의 보는 거, 듣는 거에서는 평균 사람보다는 잘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은 아직 초기 단계고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도 뭐 잘하는 경우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지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지능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저렇게 하고를 많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장했다가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그냥 골라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느냐 하는 고차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에서도 이제 AI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 분야에서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인간 의사의 보조 또는 자문 시스템까지는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진단부터 시작을 하는데 진단을 위해서는 그 의료 영상을 먼저 찍기 시작을 하죠. 그 의료 영상도 일종의 시각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사의 평균보단 잘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자료가 이제 의료 데이터, 보통 EMR이라고 표현하는 의료 진료 카드 데이터는 언어로 되어 있고 그 일부는 또 그림으로도 되어 있고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는 아직 사람보다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신약 개발 쪽에서도 기존의 온갖 그 신약 개발의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신약 개발을 빨리 진행시킬 거냐 하는 쪽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의 특화된 그 사람에만 맞는 진단과 처방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간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사례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뭐 카카오 택시, 내비게이션, 유튜브 뭐 이런 방송, 이런 영상 추천 기술까지 다 AI가 적용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AI는 결국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은 사람을 다른 동물하고 차별화하는 요소고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본떠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 거고요. 역사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능을 법칙을 여러 개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웃느냐 우느냐를 파악하고 싶으면 사람의 눈이 어떻게 커지고 눈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얼굴 근육,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일이 이제 법칙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웃는지 우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사람은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부모가 웃고 울고 하면 그 얼굴 표정을 스스로 알아서 배워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 학습 기반, 그러니까 법칙 기반하고 학습 기반하고 두 가지의 인공지능 법칙이 있었고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습 기반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법칙 기반이라는 게 바둑 같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사회에서 부딪힐 법칙들 미리 다 프로그램 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외도 있을 테니까요. 모든 예외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 집까지 가는 도로를 다 미리 알고 프로그램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도로 공사가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법칙 기반이 잘 성공을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학습 기반으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의 문제는
무수히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애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보더라도 대개 한 2년은 보통 걸려야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일은 그 2년 사이에 부모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배울 수 있는 말의 학습 데이터가 확보가 된 거고요. 예. 또 그 학습 데이터를 실제로 정리하기 위한 계산 능력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의 학습 데이터와 계산 능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쓰던 알고리즘이나 지금 쓰는 알고리즘이나 즉 딥러닝이라고 예.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네. 사실 30년 이상 된 모델인데 그게 그 사이는 성공을 못했던 이유가 데이터가 부족하고 컴퓨터 계산 능력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21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확 가능하게 된 게 예. 인터넷,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아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에다가 말을 하면 제 네. 목소리가 다 구글 가고 삼성 가고 네. 가서 그 사람들이 음성 인식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AI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네. 알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반대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래가지고 인간의 일자리가 다 빼앗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네.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일자리는 사라질 거고요.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 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그 마부는 당연히 일자리를 잃었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운전자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예. 워드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작업이 타자기 네. 가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자를 했지만 지금 워드 프로세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누구나 다 타자를 하고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즉 AI라는 건 하나의 도구, 기술일 뿐이고 네. 인간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인간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엔지니어는 그거를 달성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네요. 내용이죠. 예. 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한돌과 이세돌 구단의 이 대결이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네. 사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AI가 처음 인간에게 도전했던 게 체스였고 예. 이어서 이제 뭐 토론, 바둑, 퀴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예. 두각을 나타냈는데 지금까지의 이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게임에서는 인간을 훨씬 이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제 인간은 아직 훨씬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체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세계 챔피언을 이겼고 그 이세돌 구단을 어긴 것도 벌써 3년 전의 이야기고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비록 간단한 게임이었고 그냥 게임 바둑이든 뭐 체스든 그 게임의 법칙이 단순하고 고정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상대방 또 게임의 룰이 사실 바뀌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바둑도 사실은 이세돌 구단하고 둘 때하고 다른 사람하고 둘 때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아주 원초적인 데선 이겼지만 그 토론 같이 고차 인지 기능이 포함되는 데서는 인간에 비해서 훨씬 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계 각국에서 이 AI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 수준은 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걸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에 미국 국방성에서 벌의 지능을 구현하겠소라고 큰 소리를 빵 친 적이 있습니다만 예. 벌의 지능이라는 것도 보는 거 듣는 거는 상당히 발전돼 있지만 그러니까 초기 사람보다 훨씬 못하지만 날개를 이용해서 나는 기술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기술보다도 뛰어난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벌의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누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만 이야기하면 예. 세계적으로 저희가 한 5등에서 10등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수한 분야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 탑 수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증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경쟁, 예. 누가 잘하나는 예. 경쟁에서 또는 그 세계 탑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 수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보니까 인력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인력이 뭐 10분의 1,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 중요한 거는 숫자라기보다 그 질이 더 중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교육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할 수는 있는데 그 양성된 인력이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게 예. 그게 더 중요하고요. 중국의 경우 인력이 갑자기 확 는 이유 속에는 네. 중국 내에서 양성한 것도 있지만 예. 외국에 있는 중국계 사람들을 많이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중국으로 끌고 간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지금 어느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우리 정부는 어느 분야를 조금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영상인식, 음성인식 쪽에서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예.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그 감각기관, 그 지능 중에서는 예. 좀 낮은 레벨의 또는 과학적으로도 많이 규명이 돼 있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 같이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네. 언어 쪽으로 가면 또 한국어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양한 국내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이 1990년대 후반부터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본떠서 지능을 구현하자. 그래서 인지과학 측면하고 그 인공지능 공학 측면을 같이 연구한 그룹을 10년 동안 저희가 리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예. 면은 상당히 강점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제 국가 차원의 좀 인공지능 육성 전략이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면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 원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세계 10위 달성을 목표로 네. 잡았는데요. 좀 이런 국가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시기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체, 정부, 연구계, 그다음에 일단 소비자까지 이제 망라되어서 어떤 식으로 힘을 합쳐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느냐,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 좋은 전략입니다. 예. 다만 그 전략을 달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앞으로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암만 전략이 좋아도 그걸 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없으면 곤란한 거고요.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 과거를 분석해보고 과거의 실패와 성공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비교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세부 수행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에 이미 그 누구나 소위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거를 예. 연구실에서 데모를 보였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3년 전이고 뭐 애플 시리가 나오기도 또 몇 년 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연구실에서 썼고 사회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를 보면 예. 그 당시는 뭐 음악 틀어줘 다 해줬는데 네. 제 학생들 목소리만 알아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 당연히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모으려면 그 사람들 다 제 연구실로 불러다가 성우를 불러다가 연구실에서 녹음시키고 그러니까 돈과 노력이 많이 네. 드는 거였고 그런 많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느냐. 예. 아까 말씀 제가 스마트폰에 말하는 데이터를 제가 쓸 수 있던가 아니면 일반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해 줘야 되는 문제가 필요한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걸 해도 되는지 해서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사회적인 임팩트도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제 허용된 거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새로운 기술은 누구도 허용 안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런 시범 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단지 내에서는 뭐든지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소위 그 네거티브 규제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대부분 너무 단기로 갑니다. 예. 그래서 정부 과제들이 5년, 10년까지 가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뭐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 평가 내용도 보면 너무 정량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질적인 우수성으로 보는 내용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그리고 롱텀으로 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미 소비자가 AI를 쓰면 그 AI가 소비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자기 자신의 기능을 바꾸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저희는 이제 프로슈머, 예. 생산자, 소비자를 같이 한다고 해서 되기 때문에 이 프로슈머는 소비자를 어떻게 잘 교육시켜가지고 AI를 더 잘 쓰면서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무도 그거 가르쳐준 적 없어요, 지금까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이수영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깊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